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선수들 무려 40%가 1월부터 3월 사이의 생이고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는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소년 하키리그 참가 자격에서 생일 커트라인이 1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발달 속도는 성인 때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경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변수가 된다는 것이고,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의 수많은 변수들은 다시 하나의 행운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은 실패를 설명할 때는 운이 나빴다는 사실을 기꺼이 그리고 재빨리 받아들이지만, 성공을 설명할 때는 행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근거와 믿음 사이에 또 다른 단절이 발생한다. 통계학자 나심 탈레브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흔히 발생한다 설명한다.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말아라는 책이죠. 간단히 말해서 생존편의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는 실적이 가장 좋은 사건이 가장 눈에 잘 띄인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왈드의 스터디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생존 전투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원래 미군 측은 처음에 적의 공격을 받고 귀환한 비행기에 피탄 자국을 조사해가지고 보강할 부분을 찾고자 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많이 맞는 곳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을 강화하면 더 많이 맞더라도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전투기가 생존해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공격을 받고도 무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은 포탄을 맞더라도 격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맞지 않았다고 인식됐던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따라서 전체의 모든 형태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지만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설명한 거예요. 나심 탈레브는 생존 편향을 이유로 부자 그룹의 성공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인과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패배자는 모습을 감추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이들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인지 혹은 그들의 체계적인 방법 자체가 부자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경제 호황기에 그 흐름 때문에 부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개인의 실력과 노력과 큰 관계없이 거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분석하면 성공 요인에 대한 오류와 착각을 사실로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세 상승기에는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하락기에는 노력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먼저 놓고 그 이후에 합리적으로 그가 했던 행위의 인과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전부 다 인과에 필요한 중요한 팩터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은 모두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름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내 경험치로 얻게 된 지금까지의 성공에 대한 법칙들, 더 나아가서 그때 의사 판단을 위한 수많은 계산 자체를 마음속에서 하고 그를 기반으로 나름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름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정적인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연과 행운이 이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결과를 자신 편의에 맞게 해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다고 취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의사결정을 꾸준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제는 수주대토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우연히 들어온 토끼가 나무 등걸에 부딪혀서 이게 죽었는데 그걸 얻게 된 사람이 똑같이 나무 등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 당장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에 대한 위안일 수도 있고 나름의 해석에 대한 나의 도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후에 비슷한 일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것이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원인 판단을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근거로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돋보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기꺼이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삶이 공개되어지는 소셜미디어는 때로 경쟁적 소비를 하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기곤 합니다. 호화로운 쇼핑몰에 멋진 스포츠화에 그리고 비싼 휴대폰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준거가 계속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시장이 글로벌해지면서 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는 부작용 같은 부분이에요. 거기에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가속화시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뜨는 광고들이 우리를 좀 더 가두는 거죠. 내가 클릭한 걸 기반으로 나의 기호나 혹은 열망을 좀 더 부추기거나 강화시키는 형태의 광고들이 보여지면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평균 이상은 돼야지 혹은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 평균은 어떻게 인식되는 것일까요? 책에 나오는 실험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평균 실력의 운전자, 평균 이상의 운전자, 우수한 운전자로 평가하게 했을 때 무려 80% 정도의 운전자들이 본인을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게 그 산수적으로 50%인데 그러면 50%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무려 80% 정도가 내가 평균보다 높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더 확장되어지죠. 자, 평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평균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나는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하지요. 팩트풀리스의 저자 한스 로스링 박사는 의사이자 통계학자로 전 세계 200개국 넘는 국가의 유엔 통계로 세상을 설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수십 년간 국가별로 GDP, 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찰해 본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국을 좋아하세요. 한국이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최빈국에서 지표상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런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당신의 삶도 나아졌어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객관적인 삶의 지표는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서적인 부분, 나의 귀속감,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균에 대한 나의 어떤 위치에 대한 나의 자각, 내 경험치 다 합쳐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경험치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생각에 따라서 나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엄연한 본성이다. 하지만 특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항상 우리는 같아지려고 하지만 또 달라지고 싶거든요. 속하고 싶지만 그런데 또 낫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나는 걔랑 다르면 화가 나는데 같으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화가 나고 취급을 같이 받아도 화가 나는 것이고 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이 모형이 본질적으로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 지적했다. 나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품질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나 이웃보다 더 좋은 차 또는 뒤처지지 않는 차를 갖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모형이라는 뜻이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의미 소비라고 정의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가가 아닌 전월세를 사는 경우에 인테리어에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취향대로 내가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소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삶의 격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질적 풍요를 겪은 세대한테 생활 속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의미를 향유하고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 브랜드들이 로고가 들어있는 옷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본업은 잡지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데 의류 브랜드로 라이센스 돼가지고 지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거나 미지의 곳을 탐험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온 미디어 브랜드로서의 정신이 로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옷이라는 물건보다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저자가 운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강조한 개념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예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주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운에 의해 생긴 불평 때문에 프레이밍 효과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본인이 네팔에서 2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예로 듭니다. 네팔에서 살던 방 2개짜리 집은 전기는 물론 수도 시설조차 없었다는 거죠. 미국이라면 아이들 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초대하기가 부끄러웠을 테니까. 근데 저자는 2년 동안 아주 흡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 그 집은 모자람 없는 거주 공간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 아니래요. 실제로 행복을 학문적으로는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현대적 이론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외부적 관찰이나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감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식이에요. 2014년도에 UCL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걸 예고했을 때 즉각적 행복감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better than expected라는 거죠. 내가 기대를 한 것보다 더 나아진다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과 결과에 대한 저울에서 결과가 더 무거워지면 내 행복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걸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와 조금 유리한 출발이 점점 더 엄청난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됩니다. 뭐 이생망, 불가항력, 포기 같은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조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 리스크와 실수를 줄이고 앞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사회 규칙 중에서 어떤 건 나에게 이롭게 작용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는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사회의 규칙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과연 적용해야 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어요. 엘빈 로스 교수님의 매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빈 로스 교수님은 201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사회에 어떤 규칙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입니다. 입시로 예를 들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일단 되는 데를 가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지원해보자,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우수한 학생은 여러 군데 다 합격하게 되고요.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분의 이론을 근거로 미국의 입시의 룰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 규칙을 바꿔서 시장 설계를 효율화시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형태의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은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거둔 성공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운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태도다.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모든 걸 운에 맡기라거나 노력을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도 중요한데 누구도 오롯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최정상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구조의 혜택 혹은 자라난 환경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아는 사람 물론이고 때로는 모르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자신이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사회 환경 개선 방법으로서 가파른 누진 소비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이 책을 읽고 좀 다른 결론을 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앞으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자란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해라고 얘기하면 너무 멀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옛날 동화를 보면서 아이 착한 친구들은 상을 받고 못된 친구들은 벌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맥락에 하나의 문장을 더 붙여볼게요. 착하게 살면 유리해집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행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성취에 대한 강박이나 정서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서의 성취의 결과에 내 기여한 바가 더 많이 투영되어서 나아질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불안감이 내 안에 휩싸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에 굉장히 엄청난 형태의 불안을 내재화시켜서 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사회가 선함과 공정성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인류의 삶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중시했으나 최근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절차적 과정상의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전부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리뷰되어지는 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선호되어지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정당해지는 사회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좀 더 명확하게 시스템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이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호감이 되면 기회가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선한 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기회를 나누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현대의 삶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줄고 있고요. 글로벌 협업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도모를 위한 기존의 요건이 이제는 선함까지도 다 포괄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후를 바라보면 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공존을 고민하고 성숙함을 가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잘하면 좋은 미래는 당신에게 저절로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